안녕하세요. 김범택입니다. 혹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오픈스택이 어떤 건지는 대략 알고 계신 상태에서 동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은 아마 한 네다섯 개 정도 제작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첫날은 오픈스택 그냥 기본 설치, 그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메인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스택을 설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략적으로 메모를 하면서 좀 할게요. 스택 설치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우분투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외부 스택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햇 계열 같은 경우에는 팩스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기본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오픈스택 위에 오픈스택을 올리는 방법으로 트리플로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트리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 온 오픈스택이라고 얘기는 하죠. 트리플로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고요. 물론 이제 오픈스택을 설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매뉴얼하게 이제 설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규모가 좀 작은 곳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규모가 좀 커지고 복잡한 환경이다.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컴퓨터 노드라든지 컨트롤러드라든지 대통 노드, 스토리지 노드가 좀 많아질 경우에는 이걸 매뉴얼하게 하나하나 작성을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스크립트하고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데브 스택이나 팩 스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스크립트를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이제 서버 위에 베어메탈하게 설치를 하는 방법이라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공부를 좀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것들을 서버 위에 이제 베어메탈하게 설치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이런 환경을 보통 만들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서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물론 이제 서버는 컨트롤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용도 있을 거고, 물론 네트워크용도 있겠죠. 여기 위에 OS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컨트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뭐잘 아시는 것처럼 컨트롤 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컨트롤 로드에서는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보통 컨트롤 로드에서 보통 관리를 하죠. 만약에 컴퓨터 노드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 노드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으니까 보통은 하이퍼바이저하고 관련된 것들은 컴퓨터 노드에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네트워크 노드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DHCP라든지 아니면은 로드 밸런서라든지 라우팅, 스위칭과 관련된 것들은 보통 이제 네트워크 노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스토리지 노드가 있다면 스토리지 노드에서는 블록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은 파일 스토리지,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OS 위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베어메탈하게 직접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일단 OS와의 결합도가 되게 높겠죠. 예를 들어서 이 OS가 CentOS냐 아니면 락키냐 또는 우분투냐에 따라서 설치하는 패키지의 종류도 달라질 거고요. 가령 뭐 컨트롤은 뭐 CentOS인데 컴퓨트도 뭐 예를 들어 컴퓨트 노드가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컴퓨트 노드가 컴퓨터 1과 컴퓨터 2가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컴퓨터 1 노드는 락키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컴퓨터 2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분투에 했다. 그럼 똑같은 하이퍼바이저를 락키하고 그다음에 우분투에 설치할 때 패키지 종류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디렉토리의 위치라든지 실행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만 관리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걸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DHCP나 로드 밸런서나 라우팅 스위칭 같은 경우에 기능적으로 다들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OS 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죠. 또 특정 서비스가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 친구 혼자서 뭐 혹시 뭐 CPU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서비스는 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좀 이런 점들을 좀 해결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OS하고의 결합도도 낮출 수 있고요. 결합도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OS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냥 아래 OS하고 관계없이 필요한 패키지가 동작이 되도록 하게 한다거나 뭐 데몬이 동작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DHCP가 오류가 있더라도 로드 밸런서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라우팅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스위칭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격리화를 시키는 게 좋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컨테이너를. 그래서 저희들은 오픈 스택을 설치하는 방법, 데브 스택이라든지 팩 스택이라든지 뭐 트리플로라든지 이 방법 대신에 격리화를 시켜서 각각의 기능별로 컨테이너 내에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로드 밸런서가 들어가고 여기는 DHCP가 들어가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리소스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스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 방법으로는 플라이앤 서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플라이앤 서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기반으로 오픈스택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용어 자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서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엔서블을 이용을 하게 엔서블 자체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노드에 컨테이너를 배치를 하고 컨테이너 간의 연결을 통해서 오픈스택을 운영하는 방법. 설치 면에서도 간단하고요. 특히나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잘 아는 것처럼 엔서블 같은 경우에는 엔서블 갤럭시라는 템플릿, 일종의 템플릿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템플릿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뭐 갤럭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다 공부해 보셨으니까 케이파레스 공부해 보시면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들잖아요. 매니페스트 파일. 예를 들어 매니페스트 파일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엔진엑스, 다른 하나는 로드 밸런서를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매니페스트 파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작성되어 있는 엔진엑스나 로드 밸런서 사용하는 게 되게 편리하고 남들하고 공유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엔진엑스 매니페스트 파일과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를 구성을 위한 매니페스트 파일을 일종의 패키지로 배포를 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쓰기가 편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에는 여기는 이 패키지를 가져다가 로드 밸런서의 뭐 이름만 바꾼다거나 아니면 포트의 번호를 옵션 형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좀 편리하게 엔진엑스나 로드 밸런서를 쓸 수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엔서블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엔서블 갤럭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미리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설치를 하고 싶은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갤럭시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에다가 미리 작성을 해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반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갤럭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라 앤서블은 갤럭시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기반으로 동작하고 이 내부의 앤서블 갤럭시 기반으로 동작하고 컴포넌트는 도커의 컨테이너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하나의 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뭐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체를 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우면 뭐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훨씬 더
간편하죠. 또, 뭐, 이런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 게, 뭐 예를 들어서 국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KT 클라우드라든지 뭐 NHN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이제 클라우드 업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KT 클라우드의 예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KT 클라우드의 그 플랫폼이고요. 간단한 도식이긴 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이건 이제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정부망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우리만의 클라우드 환경을 나는 구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업은 KT 클라우드 대시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KT 클라우드 대시보드에 들어온 다음에 나는 우리 회사의 뭐 예를 들어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뭐 로드 밸런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KT 클라우드 내에서는 오픈스택 방식으로 이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또 다른 오픈소스 기반의 뭐 클라우드 플랫폼인 클라우드 스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오픈스택을 할 거니까 KT 클라우드 내에서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오픈스택을 사용을 할게라고 하게 되면 KT 클라우드는 KT 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은 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천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고 목동 IDC도 있고 용산도 있고요. 뭐 대구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천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A, 뭐 센트럴 B, 뭐 그다음에 뭐 DX 센트럴 이렇게 해서 세 개 퍼블릭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맨 위쪽에 있는 민간 금융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KT 클라우드가 됐건 네이버 클라우드가 됐건 간에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을 다 만들어내고 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오픈스택을 KT 클라우드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목동 IDC 같은 경우는 목동 IDC 때의 퍼블릭 클라우드 부분으로 DXM1으로 오픈스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용산 같은 경우에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 공공 클라우드 있죠. 여기는 이제 민간 클라우드가 될 거고요. 여기는 공공 클라우드가 되겠죠. 공공 클라우드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어, 클라우드 자체 기업을 위한 또는 공공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BC라는 기업의 클라우드 운영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ABC 클라우드 운영자는 자사의 클라우드 운영을 위해서 KT 클라우드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KT 클라우드 회원 가입을 하게 될 거고, 우리 ABC 회사를 위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나는 오픈스택을 선택을 할게 라고 버튼을 눌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콜라인 서버와 같은 형태로 컨테이너 형태로 구축이 된다면 KT 입장에서도 운영 측면에서 되게 유용하죠. 구하는 게 사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컨테이너를 찍어낼 때 뭐 내부에 있는 뭐 이름만 좀 달리 해주면은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하고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고 싶다 하고 할 경우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 오픈스택도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픈스택과 같은 것들을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컴포넌트를 컨테이너로 운영할 수 있는 플라인 서버를 이용하게 되면 장점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리 프리뷰를 할 건데 어떤 것들을 구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강의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몇 가지만 좀 핵스택으로 구축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 서버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위에 있으니까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구축이 되어 있는 오픈스택 환경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모든 클라우드 플랫폼이 다 비슷하겠지만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노드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컨트롤 노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노드, 그다음에 컴퓨트 노드, 스토리지 노드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컨트롤 노드는 외부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전달받기 위한, 그다음에 인증을 하기 위한, 그다음에 토큰 발행을 위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노드는 뭐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에서 동작하는 뭐 로드 밸런서, 그다음에 뭐 DHCP 서비스, 그다음에 라우팅 스위칭과 관련된 있는 것들을 전담하는 그다음에 오버레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컴퓨트 노드는 말 그대로 이제 하이퍼바이저하고 관련된 있는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스토리지 노드는 말 그대로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픈스택을 구축을 할 때에는 이 노드들을 사실은 나눠야 되겠죠. 간단히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 클라우드에 오픈스택 클라우드라고 하면 돼. 오픈스택 클라우드 멀티 노드로 한번 볼까요? 멀티 노드를 보시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와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노드라든지 컴퓨트 노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노드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노드라든지 컴퓨터 노드라든지 네트워크 노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있겠죠. 저희 실습할 때도 여러 노드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POC 개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구축을 할 때에는 원노드로 저희는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중에는 원노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POC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스택은 미리 제가 어제 구축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기존에 저희가 실습할 때 썼던 팩스택하고 다른 점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름은 이제 컨트롤이긴 하지만 싱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컨트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스토리지 모든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기존과 달리 컨테이너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한번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커가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능들이 실제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와 관련된 일이니까 네트워크 서비스는 뉴트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뉴트론과 관련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들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뉴트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뭐 메타데이터 에이전트, 그 다음에 L3 에이전트, DHCP, 그 다음에 오픈V 스위치, 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뭐 뉴트론 서버, 요건 뭐 뉴트론 전담하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테이너들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대시보드는 웹서버죠. 대시보드는 호라이즌이니까 호라이즌을 살펴보시면은 아래 보이는 것처럼 호라이즌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치는 어, 파이썬 가상 환경에다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여기서 LS를 해보시면 여기 보면 어드민 파일이 하나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서비스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면 어드민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픈 스택 서비스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면 네, 현재 이 어드민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스택의 서비스의 목록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구축해 놓은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히트 있고요. 히트는 IAC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뉴트론이라든지 옥타비아, 뭐 익숙한 것들 보시면 뭐 신더라든지 그다음에 뭐 키스톤 있고요. 인증을 위한. 그다음에 블록 스토리지로 뭐 샌더 있고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형태로 그러니까 AWS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시려면 뭐 EC2에다가 뭐 직접 설치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RDS 서비스 사용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좀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오픈스택에서는 트로브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실습 중에 트로브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키 매니저, 그러니까 뭐 TLS라든지 그다음에 시크릿과 관련된 것들 관리를 위한 바비칸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노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서비스도 로그인을 해보면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만 제가 조금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어드민과 서비스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계정 이름은 어드민으로 동일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이거는 뭐 다른 계정이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업 공간.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생각하죠? 네임스페이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민이라는 계정이 있고 이 어드민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이름이 첫 번째 작업 공간은 어드민이라는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작업 공간, 프로젝트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이쪽으로 가고 싶다. 어드민이라는 작업 공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민.sh 파일로 로그인을 하면 되고 서비스로 가고 싶다. 왜냐면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하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는 서로 다른 작업 공간에서 일을 하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service.sh 파일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예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소스를 이용해서 서비스 openers.sh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 프로젝트 공간에 있는 어드민에게도 권한을 좀 많이 부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마 비슷할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 본스택 서비스 리스트를 보시면 사실상 거의 뭐 동일합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인도 대시보드에서도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캡 하셔서 이 부분 묵살을 하고요. 패스워드 묵살을 하고 이런 패스워드를 만드는 거라면 이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 아니면 다음 동영상에서 뭐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자동으로 다 만들어 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동작하는구나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가 좀 보이실 거예요. 위에 보시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드민은 계정입니다. 얘는 어카운트가 되고요.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설치 메뉴를 펴보면 어드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드민하고 여기는 어드민은 이름은 동일하긴 하지만 여기는 계정명이고 여기는 작업 공간, 여기는 작업 공간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서비스로 들어와 있고요. 서비스에서 왼쪽에 인증부터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가 지금 두 개 있죠. 어드민과 서비스. 그리고 이 서비스에는 어떤 멤버들이 추가가 되어 있느냐. 제가 여기 어드민도 추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으로는 어드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를 시켰고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권한들, 롤이 되겠죠. 롤은 어드민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도록 로드 밸런서 어드민도 추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관리 부분에서 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첫 번째로 컴퓨터 노드에 있는 인스턴스를 한번 살펴보면 인스턴스가 3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우분투 1, 그 다음에 마스터하고 노드 1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분투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스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 저하고 다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리눅스에서 인스턴스 하나 만드는 것부터 가동 머신 하나 만드는 것부터 해서 오픈스택 설치하고 있고 저하고 또 동일하게 이제 이 부분까지 좀 비슷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얘는 베스천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퍼블릭 IP가 그다음에 내부에서 통신을 위한 프라이빗 IP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는 마스터하고 노드 1이라는 얘는 지금 쿠버네티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버전은 1.29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분투 1으로 들어온 다음에 제가 우분투 1에서 마스터로 들어가서 쿠버네티스 관리도 하고 그다음 매니페스트 이용해서 로드 밸런서하고 연결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트워크적으로 봤을 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토포로지를 보시면 네, 아래와 같이 좀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그림들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쉐어드넷은 외부 연결. 여기 이제 보통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하고요. 즉 인터넷과의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이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게 될 루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그다음에 내부를 연결하기 위한 라우터가 한 대 있고요. 그럼 내부는 다음과 같이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프라이빗 1이라는 사설 네트워크. 여기에는 제가 베스천을 배치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K8S라는 사설 네트워크 171 2점대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내부에 있는 마스터라든지 노드에 접근을 할 때 외부 사용자는 여기서 이제 접근을 시도를 하겠죠. 들어와서 베스천까지 들어온 다음에 베스천을 통해서 다시 여기 있는 마스터로 들어가도록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LBMGMT넷이라고 해서 로드 밸런서하고 관련된 로드 밸런서는 사실 그 내부에 있는 웹 서버를 운영을 하거나 특히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타입을 만약에 로드 밸런서로 했다 그러면 공인 IP를 이용해서 내부 트래픽을 부하 분산시킬 때 되게 유용하죠. 근데 오픈스택에서는 이 LB AAS 즉 로드 밸런서 애저 서비스로 버전 1과 버전 2가 있거든요. 근데 뒤쪽에 있는 이 버전 2로 들어와야 K8S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서비스 타입을 로드 밸런서라고 했을 때
이때 자동으로 로드 밸런서용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쿠버네티스의 하드하고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LBAAS, 즉 로드 밸런서 버전 1은 사용하지 않고 LBAAS 버전 2를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는 서비스명이 옥타비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옥타비아도 구성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 옥타비아를 위한 네트워크, 사설 네트워크가 아래쪽에 있는 요 네트워크고요. 제가 이제 옥타비아용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얘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트래픽으로 부하 분산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추가적으로 실습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은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는 트로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AWS에 있는 RDS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관리형 DB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인스턴스를 만들고 OS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마리아DB를 설치하고 이럴 필요 없이 간단히 클라우드 상에서 요청만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초부에서 제공이 됩니다. 지금 간단히 되어 있는 것들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정리를 좀 간단히 한번 해보면요. 알아야 될 또 서비스들 목록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우선 하겠습니다. 좀 느려가지고 네, 오픈스택의 대표적인 서비스 이면서 우리가 직접 구성을 해볼 것들도 예정인 것들도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는 케스톤이 있죠. 케스톤 같은 경우에는 인증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노바 서비스가 있죠. 노바는 컴퓨터 서비스입니다. 컴퓨터니까 하이퍼바이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뉴트론. 뉴트론은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로 신더가 있습니다. 신더는 블록 스토리지. 저희들은 신더를 이용해서 저희들은 실습 중에 어떤 걸 할 거냐. K8S하고 연결을 할 거거든요. K8S의 하드가 사용할 볼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동적 프로비저닝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적 프로비전까지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스위프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 최근 서비스에서는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는 제외하고 신더를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뭐 사용량이 많은 친구니까 신더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타비아가 있습니다. 타비아는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는 트로브 있습니다. 트로브는 DB 서비스, 애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LBAAS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실습 중에 옥타비아를 이용해서 웹서버, 보아 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K8S의 서비스 타입, 서비스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로드 밸런서용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트로브와 같은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몇 가지만 했는데 중간중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하게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실습 환경으로 제가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보시면 버추얼 IP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소를 보시면 여기 보면 211.183에 3.100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99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접속한 주소는 제가 99번으로 되어 있죠. 실제 인스턴스에 3.100번 주소가 일종의 피지컬하게 들어가 있다면 아래쪽에는 3.99번은 오픈스택을 위해서 VIP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IP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NS 33번은 IP가 아마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는 참고로 ENS 33번 같은 경우에는 오픈 vSwitch의 포트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OBS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보이죠? BREX라고 보실 거고 BREX 안에 ENS33이라는 포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포트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는 211.183에 3.100번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버추얼 IP로 0.99번을 할당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100번 그냥 쓰면 될 거를 왜 또 99번을 또 추가를 했냐? 예, 여기에는 이제 99번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의 대시보드 API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픈스택과의 통신을 위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는 ENS 32를 이용을 할 거고요. ENS 33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인스턴스들을 외부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브릿지로 BREX라는 브릿지 내에 한 개의 포트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트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라우터,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설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인스턴스가 있다면, 이 인스턴스는 인터넷과 연결을 할 때 라우터를 거쳐서 BREX로 나오게 되면, BREX는 실제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외부하고 실제 피지컬하게 연결되어 있는 ENS33, 여기 ENS33이죠. ENS33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빠져나가도록 또 역으로 외부에서 여기는 ENS33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면 BREX에 있는 다른 포트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인스턴스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지금 저는 이제 관리를 위해서 100번으로 SSH 연결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여기는 우분투 1 베스천 호스트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구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개인 키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지금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어, 더블 클릭하면은 연결이 가능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세션으로 알겠습니다. SSH 11 발선에 3137번이고요. 저는 우분투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개인키 미리 만들어 놓은 개인키가 있어서 키 0826 이걸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분투 1이라는 베스천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바깥쪽에서
여기에 이제 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라우터를 거쳐서 안쪽에 있는 우분투 1까지 들어있는 상태고요. 저는 쿠버네티스 이용해서 로드 밸런서하고의 연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얘한테 한번 들어가 보거든요. 쿠버네티스에 여기 보시면은 인스턴스 마스터 있죠? 마스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편의를 위해서 베스천이니까 내가 어느 서버에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설정 값들을 보통은 SSH 안에 있는 컨피그 파일에다 미리 등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 키는 마스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나온 노드 1에서 퍼블릭 키가 있잖아요. 이 퍼블릭 키에 대응하는 개인 키를 여기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캣으로 SSH 밑에 있는 컨피그를 보시면 우분투로 0826.pam이라는 개인 키를 이용해서 모든 사설 공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 값을 미리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마스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소가 1716의 2.148번이죠. SSH로 들어가 볼게요. 1716의 2.14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다렸더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스터 노드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마스터 노드는 IP 주소 확인해 보면 여기 1716의 2.148번이라고 보이실 거고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여기 있는 마스터라든지 노드 1이 외부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여기다가 퍼블릭 IP, 즉 플로팅 IP가 되겠죠. 오픈스택의 플로팅 IP 또는 AWS는 뭐 EIP가 되겠죠. 엘라스틱 IP는 연결은 해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목적하는 거는 마스터가 있고 여기 이제 워커가 있다면 워커 1번 위에 파드가 있고 이 파드가 이제 외부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앞에다가 로드 밸런서를 하나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마스터를 이용해서 마스터에 있는 퍼블릭 IP를 이용해서는 뭐 연결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퍼블릭 IP를 활용해 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저는 쿠버네티스의 전체 권한을 루트에게 부여를 해놓은 상태여서 sudo -i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드를 먼저 좀 한번 확인 한번 할까요? kubectl로 노드부터 한번 볼게요. 노드를 보시면 네, 마스터하고 노드 1번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어제 구축을 해놔서 지금은 한 25시간 정도 됐네요. 그리고 미리 구축되어 있는 하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드는 없고요. 뭐 서비스 있는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즉 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삭제가 안 돼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 클러스터 IP는 뭐 무조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해하고 그 외에 나머지 뭐 파드라든지 서비스는 현재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옥타비아로 구성할 로드 밸런서가 정상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로드 밸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로드 밸런서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한번 어플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엔진엑스 야물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해수로 엔진엑스 야물 파일을 보시면 아마 익숙할 겁니다. 디플로이먼트 되어 있고 레플리카 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엔진엑스 포트번호는 80번입니다. 외부에서 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로드 밸런서 그다음에 80번 포트 로드 밸런서에 80번 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타겟 파드가 되겠죠. 이 엔진엑스 파드에 80번 포트로 연결이 되도록 로드 밸런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엔진엑스 YAML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파드는 금방 만들어지죠. 하겠는데 파드는 뭐 금방 만들어지지. 조금 기다려보면 만들어질 거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진엑스 SBC는 펜딩 상태. 들어가서 보시면은 생성 대기 중이라고 아마 보일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로드 밸런서 공부할 때 보면은 메타렐비를 사용을 했었죠. 메타렐비 같은 경우는 파드 형태로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금방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이제 OS가 있겠죠. OS는 우분투. 그리고 그 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실은 하프록시가 들어갑니다. HF록시. 그리고 파드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좀 기다리시면은 이제 생성 대기 중이었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이 될 거고, 그다음에 생성 대기 중이었다가 아마 완료로 변경이 되면서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게 서비스에 따라서, 아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VMware 워크스테이션 안에 가상 머신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느리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좋은 서버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대략 한 3분에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운영 상태가 온라인,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 상태는 활성화로 변경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플로팅 IP가 연결이 됐느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로팅 IP 21183.188번이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맨 앞에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 1번,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여기 지금 엔진엑스 파드가 하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주소는 188번이 여기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외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188번에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노드로 들어가게 될 거고, 노드는 로드 포트가 있죠. 로드 포트는 랜덤 포트가 될 거고요. 3만 번대 랜덤 포트가 될 거고, 이거를 누구에게 다시? 파드의 80번 포트로 넘겨서 접속이 가능하겠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8번으로 웹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또 접속을 해보시면, 네, 이거 기다려볼까요? HTTPS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엔진엑스로 연결이 가능한 상태라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은 삭제도 되느냐? 삭제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QCTL로 딜리트해서 엔진엑스 ям을 확인을 해보면 하드가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로드 밸런서도 삭제가 되겠죠. 네, 삭제 대기 중으로 바뀌고 조금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인스턴스를 또 지워야 되니까. 그러면 삭제가 되겠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저희가 또 만들어 보게 될 것 중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인스턴스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에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인스턴스 시작이라고 있죠. 네, 인스턴스 시작 클릭을 하고 인스턴스 이름을 LB1으로 하겠습니다. 볼륨의 크기는
기본값이 정해져 있어요. 10GB. 그래서 10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 타입은 아이스카시로,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는 어떤 관계용 DB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마리아DB 10.4를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다 배치할 거냐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private 1에다가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is public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public이니까 이거는 이제 공인 IP, 즉 오픈스택에 있는 플로팅 IP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픈스택 바깥쪽에서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자, 다음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는 초기 데이터베이스 뭘로 만들 것인지 저는 테스트 DB로 할 거고요. 초기 관리자는 어드민으로 하겠습니다. 루트는 루트는 제약이 있어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정해져 있는 이름이라서 루트는 사용하실 수 없고요. 저는 어드민의 패스워드는 테스트123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예,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RDS도 역시 사용해 보셔도 알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인스턴스 준비도 해야 되고 OS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버전도 즉 마리아DB면 마리아DB, 포스트그레스QL이면 포스트그레스QL 설치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 친구도 이제 인스턴스 만들기 시작하고요. 만들어지는데 역시 마찬가지 대략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는 저는 마리아DB 10.4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is public으로 체크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로팅 IP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일종의 공인 IP가 되죠. 공인 IP 11183에 여기나 3.155번이 할당이 되어 있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사설 IP 있습니다. 저희들은 외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다를 가정했을 때 이 IP로 접근을 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부터는 이제 리눅스 설치에서부터 풀스택 설치,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런칭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가 완전히 궁금하시겠죠? 음, 중지를 좀 해놓고 할게요. 네,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 파일에서 살펴볼게요. 구성 파일은 지금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성 파일을 etc 밑에 있는 폴라라는 디렉토리 밑에 글로벌 YAML이라는 파일 안에다가 구성을 해놨거든요.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플라인 서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입니다. 저희들은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환경에 맞게 조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코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코어를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Enable OpenStack Core에 Ye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코어에는 도대체 어떤 서비스가 있냐 그 아래쪽에 보시면 Enable Glance 보이실 거예요. 이미지 저장을 위한 서비스가 될 거고 고가 형성을 위한 HA 클러스터 그 다음에 핫프록시 중에 Glance는 Enable OpenStack Core라고 되어 있거든요. 밸류 값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Enable OpenStack Core가 Yes로 되어 있다면 Glance는 기본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HA 프록시는 명시적으로 Yes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주석이긴 하지만 기본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Enable MariaDB도 역시 기본값으로 왜냐하면 인증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키스톤 Enable OpenStack Core가 Yes라면 설치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항목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Yes 한 번만 표기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키스톤 인증 서비스, 글랜스 이미지 저장 서비스, 리툴, 네트워크 서비스, 노바, 컴퓨터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키 매니지 서비스를 위해서 뭐 바비콘도 있고 아래 내려가 보시면 신더 서비스 있습니다. 신더는 블록 스토리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시면은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그라파나 보이시죠? 그라파나 있고요. 프로메테우스도 역시 제공이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도 아직 찾아볼까요? 네, 되겠네요. 이네이블 프로메테우스가 지금 현재 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만약에 yes로 변경을 하고 구성을 하게 되면 프로메테우스 그래프는 설치도 가능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오픈서치 역시 마찬가지 제공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enable 오픈서치 항목도 얘가 yes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클라우드 키티 스토리지 백엔드가 오픈서치로 되어 있다면 오픈서치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오픈서치하고 연계하기 위한 대시보드 있겠죠. 일종의 오픈서치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서치가 될 거고 여기 대시보드는 키바나가 되겠죠.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 설치가 가능하다. 예,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이 매니페스트 파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들 활성화 뭐 이런 것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됐는지 아직은 안 됐네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중간에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네트워크 토폴로지 가서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설치 과정은 RDS처럼 시간이 되게 좀 오래 걸리죠.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좀 전에 프라이빗 1에 배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LB1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스턴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어졌는지. 네, 다 만들어졌네요. 아니,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면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접속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DB1이 DB1이 다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 직전에 만들어졌던 게 하나 좀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제가 LB1이라고 했는데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IP가 211.192번이니까 여기로 제가 원격지에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SQL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 부분 IP는 퍼블릭 IP, 플로팅 IP로 변경을 하고 패스워드는 테스트 123이었죠. 테스트 123으로 하고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그러면은 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 DB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DB도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간략히 저희가 앞으로 해볼 거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설치에서부터 콜라인 서브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서비스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신더부터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